명성황후의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뮤지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역사적 기록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훈련대의 장교들은 비교적 쉽게 친일파로 돌아섰고 그로 인해서 조선의 병사들까지 을미사변에 동원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일본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에게 무죄의 근거를 결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바로 또 조선의 법정입니다. 언제 경복궁에 침투했는지까지 판사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마지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로 끝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세도 조선 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성황후가 죽은 진짜 이유는 일본인 때문만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강도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죽이고 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어요. 이 상황에서 나쁜 사람은 당연히 강도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강도는 살인과 약탈로 한 집안을 박살낸 범죄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 자식 중에 한 명이 강도와 한패였다면 강도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부모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료까지 챙기려 했다면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 될까요? 을미사변이라고 부르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뮤지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을미사변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역사적 기록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일본은 악한 침략자, 조선은 선한 피해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상황으로 을미사변을 단순하게 정리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을미사변은 당시의 사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했던 조선인과 가담한 친일파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인 것은 일본인이지만 죽게 만든 것은 조선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복궁 안에는 1,500여 명의 군인과 40여 명의 장교로 구성된 왕의 호위부대, 시위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한 개의 대대가 대략 800여 명으로 구성된 훈련대가 경복궁 외부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력으로는 경복궁 안으로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본인 자객들이 몰래 궁궐의 담을 넘어서 마치 닌자처럼 조용히 명성황후를 습격하고 죽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신문사 사장, 기자, 경찰, 작가, 의사, 농부 그리고 낭인들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들 48명의 일본인과 600여 명의 일본 군인들이 함께 경복궁을 쳐들어갔는데요. 그 숫자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병력이 꽤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병력은 대략 65명인데 조선의 군대는 궁궐 안의 시위대만 1,500명이니까 상대가 되질 않죠. 그래서 일본은 이 작전에 조선의 훈련대를 끌어들였습니다. 훈련대 제2대대장이었던 우범선을 포함하여 그 아래 장교들까지 포섭한 것이죠. 대략 800여 명의 조선 군인이 일본군과 합세하여 경복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이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강압적으로 관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장교가 고문을 맡았던 훈련대의 장교들은 비교적 쉽게 친일파로 돌아섰고 그로 인해서 조선의 병사들까지 을미사변에 동원된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자들은 경복궁 안에 시위대가 맞먹는 병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고종과 명성황후에 거처했던 건천궁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을미사변에 민간인으로 참가했던 한성신보의 기자 고바야카 히데오는 자신의 수기 민우조락 사건에서 왕을 지키는 시위대는 총소리를 듣고 바로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위대는 자신의 임무보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을미사변은 일본에게 포섭된 훈련대와 자신이 버리고 도망간 시위대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시에 일본의 군대가 왕비를 죽이기 위해 궁궐로 쳐들어간다는데 내 목숨이 아까워 도망간 시위대는 그렇다 쳐도 일본군에 가세했던 조선의 훈련대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고바야카 히데오의 수기를 보면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모포로 가리고 경복궁을 빠져나올 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총성에 경복궁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종로를 시작으로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호기심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러나 경복궁과 한양은 이미 을미사변에 가담한 친일 세력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일본인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훈련대를 이끌었던 우범선 대대장은 다음에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이 친일파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을미사변에 앞장섰던 조선인을 지명수배에 내렸기 때문이죠. 훈련대 장교로 명성황후의 시신을 태울 때 감독을 맡았던 구연수, 을미사변 이후에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에 앞장섰던 육일중과 함께 우범선의 목에는 가장 큰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그 금액은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총리 연봉이 5천 원이었는데 당시 총리의 연봉 5천 원으로 계산을 하면 4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인데 작년에 국무총리 연봉이 1억 9천원쯤 되니까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76억쯤 되는 금액이네요. 일본으로 망명한 우범선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우장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인데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후에 우장춘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많은 종자들을 개발해서 국가에 큰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일본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에게 무죄의 근거를 결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바로 또 조선의 법정입니다. 을미사변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러시아인 사바틴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보로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는 일본이 을미사변의 주범임을 알게 되죠. 일본은 경복궁에 무슨 일이 발생한 듯하여 살펴보러 갔을 뿐이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는데, 그러다가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고 몇몇 증인이 나서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48명과 군인 장교 8명을 각각 본국으로 송환하여 재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요. 공판 기록을 보면 언제 모여서 모의하고 무기를 챙겼고 언제 경복궁에 침투했는지까지 판사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마지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로 끝납니다. 범행 사실을 모의하고 무기를 들고 간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정하기 어려운 참 우라통이 터지는 판결인데요. 요즘도 생각해보면 이런 비슷한 판결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 범인이라고 하는데 재판장만 아니라고 하거나, 상황은 말이 안 되는데 재판장이 범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판결은 요즘도 난무하죠. 일본의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을미사변이 벌어진 다음 달에 조선의 법정에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온 조선인 3명 이주회, 윤서구, 박선을 범인으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법정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6일 뒤에 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에서 범인들을 이미 체포하여 사형을 집행했으니 그 다음에 벌어진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은 자연스럽게 무죄를 선고할 만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친미파와 친러파 신하들이 고종을 경복궁에서 빼내려다가 실패한 춘생문 사건과 조선의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한 사건은 일본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빌미를 결정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명성황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부의 적응들이 있습니다. 국가, 사회, 회사, 동호회, 가족. 생각해보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늘 시비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면 참 억울한 일이죠. 살다 보면 나쁜 소문을 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걸거나 혹은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나와 같이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뭉치면 외부의 적을 대처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부의 사람이 적의 편이 되어 내 등에 칼을 꼽는다면 그것만큼 큰 상처는 없죠. 내가 몸담은 조직 자체가 붕괴되기 십상이죠. 우리는 가까운 역사에게 친일파만 떠올립니다. 국가와 민족의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고려가 망하게끔 나라를 흔들었던 내부의 적으로 친원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일파의 선배격으로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고려를 괴롭혔는데요. 원나라가 고려를 지고 흔들었을 때 그들 편에 붙었던 세력을 친원파라고 합니다. 심지어 친원파는 원나라의 군대를 빌려와 고려와 전쟁을 벌였을 정도니까 그 강도가 친일파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외부의 적에 대항하려면 내부의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세도 조선 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 어느 한 나라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데 거기다가 북한까지 있으니 국제 정세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죠.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친원파와 친일파 같은 무리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크지 않겠죠.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편법으로 빠져나가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은 물들게 됩니다. 돈의 위력이 커지고 상식이 멀어지면 그에 따른 병폐는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전파됩니다. 을미사변의 모순과 아픔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명성황후 국장 도감 의례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2년 뒤에나 치러졌는데요. 이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 명성황후 국장 도감 의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현을 둘러매고 수많은 신하와 군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긴 행렬을 만들죠. 이들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왕비의 장례식에는 명성황후의 정상적인 시신이나 유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왕비가 암살된 날에 시신을 찾기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다음날 윤서구가 불에 타다 남은 유해를 발견하고 왕비라고 짐작하여 수습했지만 그것도 겨우 하반신 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완벽한 범죄를 위해 명성황후의 시체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윤서구가 수습한 유해가 정확히 왕비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정황에 따른 추정에 불과합니다. 왕비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국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비의 국장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권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허례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왕비를 달래기 위한 고종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저는 이 그림에 장례식은 형식보다 슬픈 마음이 우선이다 라는 공자의 얘기를 붙였는데요. 국가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자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 자질인데 요즘 정치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다시는 을미사변과 같은 끔찍한 만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많은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죠.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우리의 삶은 그 누가 보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급변하는 시대에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저출산 등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거칠고 퍽퍽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대로 영영 어두운 현실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로움, 선함, 예의, 그리고 효도 등의 개념들이 맞다고 여기기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수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진 마음을 느낄 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당당함이 모여야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육제도가 크게 잘못되어 있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하다고 떠들어봐야 눈앞의 이로움과 편리함에 빠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지한 공감을 끌어내려면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논어가 필요합니다. 옛것이 더 좋다거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기준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널리 공유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의 그림으로 시작하는 하루 논어를 쓴 양승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